안녕하십니까, 김진구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선배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논문은 복기대 교수님께 제가 이 지도를 받았는데요. 복기대 교수님께서 이렇게 첫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죠. 이렇게 신라 북괴가 요동반도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충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칠중하와 신라 북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칠중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칠중성이라는 말은 삼국사기에 8번 나옵니다. 그리고 구당서에 2번 나오고 신당서에 3번 나옵니다. 이 기록들을 검토하면서 조선시대의 칠중하와 칠중성을 지리비정한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발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국사기 칠중하 첫 번째 기록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원전 1세기에 말가를 격파하고 추장을 생포한 그 백제봉기 시조 온조왕조에 나오는 내용이 온조왕조의 칠중하 기록이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기원전 1년 전이요. 두 번째 칠중하 기록은 세 번째 기록과 같이 두 기록이 같은 날의 기록인데요. 두 번째 기록은 그 신라봉기 문무왕조 2년에 나옵니다. 김유신이 9장군을 이끌고 사냥에 이른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칠중하가 나오는 기록 세 번째는 같은 날의 기록인데요. 662년 1월 23일 김유신 열전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때 김유신이 칠중하를 건넌다 하는 이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국사기에서 나오는 이 칠중하의 이 기록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해동역사 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진서의 그 해동역사 속인데요. 자, 이 한진서의 해동역사 속은 한진서는 한치윤의 해동역사를 쓴 한치윤의 조카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 해동역사에 따른 속권 15권으로 작성한 책이 이 해동역사 속인데요. 일명 또 해동역사 지리고라고도 불립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가 있는데 지도가 12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장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의 그 청천강을 살수로 이렇게 비정하고 있죠. 살수로. 두 번째 자료 이렇게 보시면 지금의 임진강에 칠중하라고 이렇게 비정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온 그 칠중하가 과연 여기인가 이것을 지금 여기를 말하고 있는지를 이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보는 그 이기백의 한국사 실론에 그 1조각에서 나온 1967년판 그 책의 99쪽에 보면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칠중성 가운데 보이시죠? 칠중성이라는 이 지도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1951년에 4월 중국군이 임진강을 건너서 인해전술로 캐슬고지 칠중성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하는 사진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칠중성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이 중국군이 이렇게 강을 건너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그러니까 수심이 매우 이렇게 얕은 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20년판 비상교육에서 나온 중학교 역사부도 31쪽에 보면 여기에 칠중성, 파주의 현재 그 파주 칠중성을 거기에 비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도상에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료 사료 2번 논문에 실은 사료 2번 661년 12월 10날 음력으로 12월 10날 이때 김유신이 이끄는 부대가 고구려를 공격하던 당나라군에 군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경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사료 5번에 662년 1월 23일 음력 1월 23일에 칠중화에 도착해서 칠중화를 건넌다 하는 기록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661년 12월 10일에 출발해서 662년 1월 23일에 칠중화를 건넌다 하면 이게 43일이 걸렸다는 게 삼국사기 기록에 명확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661년 12월 10일 이 기록이고요. 이 기록은 김열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신 열전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록은 이제 칠중성 기록이고요. 삼국사기에는 8번, 구당서에는 2번, 신당서에는 3번 보이는 이 칠중성에 대한 기록이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 지리서에 어떻게 칠중성을 위치 비정해 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선행 연구 결과고요. 역대 그 삼국사기부터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남, 그다음에 동국문헌비고, 연려신기술, 대동지지 이렇게 쭉 역대 문헌에 기록된 그 파주 칠중성의 그 지명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살펴보니까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 낭비성을 갖다가 대동지지에서는 적성을 백제 때는 나눔별이라고 그랬고 고구려에서는 낭비성이라고 불렸고 신라에서는 칠중성이라고 불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남에는 그걸 청주목에 비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건치영역에 보면 본래 백제의 상당형 낭비성이라고 하면서 낭비성을 지금의 청주시에 비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칠중성을 달리 비정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 지리서, 조선시대 지리서에 칠중성을 비정한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사진은 1871년 동요도에 나와 있는 그 적성의 칠중성을 표시한 기록을 보여드립니다. 동요도의 칠중성 표시 기록이고요. 다음은 1834년에 펴낸 청구도 지도에 적성 옆에 칠중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61년 대동여지도에는 이 적성만 표시되어 있고요. 칠중성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초에 편찬된 조선도라는 지도에도 적성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칠중성 표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조선시대 칠중성 지리 비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4일 날 제가 이제 직접 답사를 갔습니다. 우리 칠중성으로 비정된 곳으로 파주 칠중성에 갔고요. 그 앞에 흐르고 있는 칠중화에 내려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2020년 10월 24일 날 찍은 사진이고요. 잘 보시면 이 강을 아까 중국군이 한국전쟁 당시에 중국군이 건넜던 그 강이고요. 저 강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모래톱이 보입니다.
모래톱이 보이면 여기에 이렇게 전함이 왔다 갔다 오고 갈 수 없는 환경이죠. 제 600 사료 신라분기 문무왕조에 675년 9월에 당나라 군사가 거란과 말갈 군사와 함께 와서 칠중성을 둘러쌌지만 이기지 못하였다는 그 기록을 보겠습니다. 이때 당나라 군사가 전함을 이끌고 왔다고 한다면은 그 칠중성 앞까지 들어왔을 텐데, 제가 가서 본 현장에서 직접 본 칠중성 앞에강은 앞에강 그 칠중하는 도저히 그 군함 전함이 오고 갈 수 없는 얕은 강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그 임진강을 갖다가 지금 칠중하라고 불렸다라는 기록이 어디서 나왔나 이렇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당국대학교 매장문화연구소에서 펴낸 파주 칠중성 지표조사 보고서 35쪽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임진강을 칠중하로 불렸다 그랬는데 그것의 명칭의 유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진강이 굽이치며 사행하는 모습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칠중하라는 이 명칭에서 이 중자에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가 이중, 삼중 하는 말을 쓰죠. 그때 그 중자는 겹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이중창호, 삼중창호 이런 말을 쓰죠. 그때 그 중자는 겹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 칠중하가 또 그 제가 그 고전을 찾아보니까 장자 천하편에 이 중자가 나옵니다. 천하편에 천자는 관을 7겹으로 하고 칠중, 제우는 5겹, 대부는 3겹, 산은 2겹이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겹친다는 뜻의 중자를 쓰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칠중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7겹, 딱 7겹이 아니더라도 여러 겹으로 흐르는 강을 이름한 명칭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 그 임진강을 항공사진, 상공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으로 보면은 현재 임진강이 이런 사양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나라의 보통의 강의 그런 공유하는 모습과 거의 뭐 비슷하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칠중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름 붙였다 하는 것은 좀 이게 맞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 칠중성이라고 비정된 곳이 있죠. 이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 본 그 조선시대 지리 비정의 그 문제점을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삼국사기, 구당서, 신당서 사료를 통해서 드러난 칠중성, 칠중하 지리 비정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칠중성 사료 6번째 그 신라본기 제7권의 문무왕 6년조에 보면은 요 기록은 그 671년 7월 26일 그 문무대왕이 서린기에게 보낸 답서 편지를 쓰죠. 그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66년 영국공은 당나라 장수 이적이 요를 정벌한다는 말을 듣고 문무대왕은 한성주에 가서 군사를 보내 국경에 모이게 하였다. 우선 고구려의 칠중성을 쳐서 길을 뚫고 대군이 이르기를 기다리고자 하였다. 자, 요 편지글의 그 일부분인데요. 여기서 칠중성, 고구려의 칠중성을 쳐서 길을 뚫고 대군이 이르기를 기다리고자 하였다는 이 문무대왕의 이 편지 글을 살펴보면 저 말씀대로라면은 당나라가 군사가 지금 남쪽에서 자, 이 조선시대 지리 비정한 이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남쪽에서 와야지 칠중성을 치고 길을 열어준다는 말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이해가 안 되죠. 저 당나라로
저 위에 칠중화 위에 평양성이 있는데 평양이 위치 비정해 놓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당나라 군대가 들어올 수 있게 길을 열어준다고 하면은 저 북쪽이나 동쪽으로 북쪽이나 서쪽에서 오는 당나라 군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앞에 칠중성을 친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기록에 의하면 아래에서 당나라 군대가 아래에서 올라오는 군대를 맞이해서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칠중화를 여기 잘못 비정한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할 사항은 사료 제가 앞에 보여드린 사료 2와 사료 5번째 이 두 기록에 의하면 김유신 부대가 신라 국경 인근 지역에서 모았을 그 이제 군량을 싣고 이때 이제 그 누가 그 당군이 요청하는 군량을 싣고 갈까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이제 문무대왕이 그 김유신 장군을 보내게 되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김유신에게 이제 정권을 이렇게 부여를 하죠. 이때 그 신라가 국경 인근 지역에서 모았을 군량을 싣고 43일 만에 43일간 이동을 해서 칠중화에 이른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러면은 전쟁 중에 그 보급부대 역할로 군량을 싣고 가는데 하루의 이동 거리를 갖다가 보통 20km만 잡아도 43일을 따지면은 860km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한 현재 경주에서 파주 칠중성까지 지금 거리를 재보면 약 380km 정도에 달합니다. 그런데 위 계산대로 그 보급부대 이동 거리를 하루에 약 20km만 잡아서 현재 임진강 칠중화에서 후방 860km 정도를 산정을 하면 지금 지도상에서는 바다 건너 히로시마에서 출발한 셈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생각해 본다면요. 현재 그 당시 6세기 후반에 그 진흥왕 순수비가 건립된 이후이기 때문에 신라는 그 한강 위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현재 용산에서 칠중화까지 거리를 재보면 현재는 약 70k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유신의 보급부대가 최소한 그 한강을 경계로 해서 출발해서 칠중화에 이르렀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게 약 70km의 거리에 불과한데 그 거리를 43일 동안 이동한 셈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약 2km 채 못 간 셈이 됩니다. 이게 정말 이게 그 긴박한 전쟁 시에 그 보급부대 역할로 이게 2km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죠. 자, 이상에서 제가 조선시대 지리서에서 비정하고 있고 현재 교과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칠중하, 칠중성의 지리 비정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재고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라 북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연구가 좀 미흡하고 하지만 신라 북계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 그 근거 사료를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70년 3월에 삼국사기 그 신라본기 제 6권 문무왕조 10년조에 나옵니다. 670년 3월에 사찬 설오류가 고구려 태대형 고연무와 더불어 각각 정예병 10,000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옥골에 이르렀다. 이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기록을 그 일본 학자 무라카미는 저 압록강이 대동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7년 우리 서울대학교 그 노태돈 교수님께서는 대당 전쟁기 신라의 대외 관계와 군사 활동 이 논문에서 이 기록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월일이 명기된 사료에서 압록강이라고 명기하고 있고 669년 5월에 당나라의 대규모 사민 옮기는 거죠. 유민을 옮기는 사민으로 안동도부 치소가 평양에서 요동으로 이동된 것을 감안하면 압록강을 건넜다는 이 기록은 합리적이다. 이런 논문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기록을 학계에서는 아직 이렇게 채용 안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라 국계를 연구하는데 꼭 이렇게 들어가야 될 기록이죠. 요사 지리지 동경도에 보면 암현현 동쪽으로 신라와 경계하고 있다. 옛날 평양성이 현 서남 쪽에 있다. 동북쪽으로 해주에서 120리 떨어져 있다. 이 기록이 나오죠. 이 암현현은 지금 지명을 찾을 수는 없고요. 그 해주에서 120리 떨어져 있는 이 암현현 동쪽이 신라와 경계하고 있다는 이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서 세 번째 남송 때 황상이 1889년에서 1190년간에 만든 이 추리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의 요동반도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추리도 이 요동반도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지금 빨간표 표시를 해놨는데요. 가운데에 해주가 보입니다. 해주 그 가운데 해주 위에 동경이라고 써 있고요. 동경 위에 보면은 또 해주가 보입니다. 지금 가운데 부분에 해주가 두 곳이 나오고 있는데요. 밑에 해주는 현재 그 해성이라고 짐작이 되고요. 위에 해주가 그 당시의 해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주가 이렇게 두 번 나오고 있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그 여진국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진국해 오른쪽에 조금 건너가면 여진국해라는 기록이 있고요. 표시해 드릴까요? 여진국해 옆에 보면은 고려 신라 여진 발해 그리고 사속 지지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대릉하라는 그 빨간표 표시한 강 표시가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압록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압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자, 그 사진 자료 맨 오른쪽에 보면은 신라 국계라는 표시가 빨갛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앞에 그 요사 지리 동경도에 나오는 암현현 동쪽은 신라와 경계하고 있다. 이 기록과 이 지도에 표시하고는 상당히 이렇게 기록과 거의 일치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라 국계가 그렇게 지금 압록 바로 옆에 있죠. 자, 앞에 그 설오류가 10,000여 명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넌 그 기록과 그 요사지리지 동경도의 암현현 동쪽은 신라와 경계하고 있다. 이 기록과 그 다음에 요거 추리도 황상이 만든 추리도의 이 기록을 유심히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서 기록에는 고려사의 예종 고려 16대 임금 예종 12년에 1117년입니다. 3월 6일 가보일에 백관이 표문을 올려 축하하였다. 대략 아뢰기를 압록강의 옛 터와 계림의 옛 땅은 선조 때부터 본래 산천에 둘린 관방이었다. 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림 여기서 계림은 신라를 말하는 것이겠죠. 신라. 그리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보면 성종실록 12년 남영군 양성지 상원에 보면 당나라 태종은 6차례나 원정하였지만 요자에서는 공이 없었으며
한나라는 비록 평양을 얻었으나 곧 고구려에 점거당하였고 당나라는 평정하였으나 역시 신라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5가지 기록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5가지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현재 교과서에는 이병도의 한국사 고대편의 633쪽에 있는 이 대동강과 원산만을 잇는 이 신라 북계 이 기록을 현재 우리 국사 교과서에서도 차용하고 있죠. 이 신라 북계 이 기록을 우리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저도 이렇게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의 발표를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지금 그 김진구 발표자는 일단 뭐 칠중화 문제, 칠중화는 지금 우리가 그 말하고 있는 칠중화는 옛날의 기록을 보면은 칠중화가 될 수 없다. 이제 그 얘기고요. 이제 둘째는 이제 신라의 북계 얘기인데 이제 신라의 북계를 이제 단편적으로 조금만 얘기했지 그러면 종합적으로 자 얘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시간이 이제 6시 5분 전인데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논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발표 순서대로 한 말씀씩 듣고서 오늘 이 패널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그 한국 고유 사상의 정체성을 밝힌 환단국이 그 박영지 발표자 저는 그 발표자와 의견을 똑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 좀 트집을 잡아 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하나는 있더라고요. 하나는 있고 나머지는 저도 전부 같이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사랑에서 이 학술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제 대한사랑의 이 모토라는 것이 이제 분노하라, 각성하라, 행동하라 이런 것을 우리가 모토로 쓰고 있어요. 저도 항상 그 답답했던 것이 어떻게 우리 역사가 5,000년의 역사, 9,000년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외래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런 불교 대학도 있고 유교 대학도 있고 기독교 대학도 있지만 대학을 떠나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과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사상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그럼 정말 우리 한국 사상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환단고기를 보면은 환단고기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 민족의 이 고유한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문화를 얘기하면은 세 개로 나누는데요. 용기 문화, 토기를 어떻게 썼느냐, 그릇을 뭐를 먹었느냐, 밥그릇을 뭘 썼느냐, 그다음에 농기구를 뭘 썼느냐 이런 용기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풍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윤리라든가 도덕을 얘기하는 규범 문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종교와 철학, 사상 이러한 관념 문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관념 문화는 아주 고도의 문화가 고도의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환단고기를 보면은 정말 우리 민족은 삼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교와 홍익인간 어떤 광명계천 이런 우리 민족의 어떤 건국의 3대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홍익인간 제세이와 광명계천 이런 사상이 많이 있지만 전혀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고 그저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것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영준 선생님은 그 북부여를 186년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북부여는 기원전 239년부터 58년까지 치면은 이제 우리가 182년이라 그래요. 사실은 북부여는 기원전 37년까지를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원전 37년에 고주몽 성제가 평락이라고 연호를 쓰고 고구려라고 이름을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58년부터 37년까지는 북부여라는 국호를 그냥 썼어요. 썼기 때문에 북부여를 거기까지 잡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고주몽 성제는 고구려의 건국자이기 때문에 58년으로 잡으면은 북부여는 182년인데 여기 뭐 186이라고 하나 실수로 기록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박영지 발표자에게는 제가 무슨 특별하게 요구할 건 없고 참 이 논문 마지막으로 매듭 짓는 뭐 그런 그 얘기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그냥 정신이 번쩍 듭니다.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윤창열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완영 선생님 또 저희 팬입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 역사를 좀 더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그 역사 논문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